기원 후 371년 평양성에서 한 왕이 전사한다면 역사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역사에서 좀처럼 보기 힘든 장면이 눈앞에서 펼쳐집니다. 한 나라의 국왕이 전투 중에 화살에 맞아 쓰러지는 충격적 순간이에요. 고대 한국 전쟁사에서 패자가 된 왕의 마지막이 기록된 날이에요. 이 전투에서 고구려 고국원왕이 백제 군사의 화살을 맞고 생을 마감합니다. 대규모 공성전 속에서 왕이 전사한 이례적인 사건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당시 백제 근초 고왕은 정예 기병 3만 명을 이끌고 고구려의 심장 평양성을 공격했어요. 고구려 수십성이 무너지고 성문 앞까지 백제군의 함성이 닿았습니다. 죽음을 각오한 고구려군이 필사적으로 성을 지키지만 상황은 백제에 유리해 보여요. 그러나 화살 한 발이 왕을 쓰러뜨리며 전황이 급변합니다. 이날 이후 한반도 남북의 세력 균형이 크게 출렁이게 됩니다. 평양성 전투는 백제와 고구려 두 강국의 운명을 바꾼 분수령이었어요. 근초 고왕이 이끈 백제의 북진은 마침내 고구려 왕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그 순간 고구려 왕국은 지도자를 잃고 커다란 충격에 휩싸여요. 승자의 백제 역시 예상치 못한 결말 앞에서 새로운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피로 물든 평양성 성벽 아래 승자의 발걸음이 멈추는 장면이 펼쳐져요. 백제군은 함락 직전의 평양성에서 돌연 퇴각을 선택합니다. 왕을 잃은 고구려군의 필사항전에 근초 고왕도 물러설 수밖에 없었지요. 한 왕의 죽음과 함께 전투는 끝났지만 새로운 역사장이 열립니다. 371년 겨울 평양성 전투는 백제의 일시적 승리로 보였어요. 하지만 이 승리는 곧 고구려의 대반격을 부르는 서막이 되었지요. 눈앞의 승전과 그 뒤에 숨은 함정이 교차하는 역사의 장면입니다. 왜 근초 고왕은 북진을 감행했고 어떻게 고구려 왕의 죽음으로 이어졌는지 살펴봐요. 숫자와 기록, 사료로 입증된 당시의 정황들이 차례로 공개됩니다. 우리는 사서에 기록된 사실과 현대 연구를 통해 진실에 접근할 거예요. 그날의 전투 현장, 지휘 전략, 그리고 전후의 판도 변화를 추적합니다. 왕의 죽음이 단순한 우연이었는지 아니면 필연의 결과였는지 짚어볼게요. 이는 영화 속 상상이 아니라 4세기 전장에서 실제로 벌어진 왕의 최후예요. 자, 이제 백제와 고구려가 격돌한 운명의 현장으로 들어가 봅시다. 도대체 무엇이 백제와 고구려를 이처럼 처절한 결전에 몰아넣었을까요? 한 세대 전 백제와 고구려 사이에 이미 갈등의 불씨가 싹 텄어요. 백제의 책계왕이 중국 대방군의 왕녀를 왕비로 맞이한 일이 있었지요. 이때 고구려가 대방군을 공격하자 백제가 돕고 나섰고 이 일로 양국 간의 깊은 원한이 남았습니다. 그 후 고구려가 두 차례 백제를 공격했지만 백제가 방어해냈다고 전해요. 결국 근초 고왕은 주도권을 잡기 위해 직접 고구려를 치기로 결심합니다. 근초 고왕 제위 346년에서 375년은 즉위 후 남쪽으로 세력을 넓혀 백제의 전성기를 열었어요. 그는 낙동강 서쪽의 가야를 영향권에 넣고 마한 자녀 세력을 대부분 복속시켰습니다. 남쪽을 평정한 근초 고왕은 이제 북쪽으로 눈을 돌리게 돼요. 당시 고구려도 남하 정책을 추진 중이어서 두 강국의 충돌은 피할 수 없었지요. 백제의 북진은 고구려의 남진과 정면으로 부딪힐 운명이었습니다. 4세기 중엽까지는 비교적 평화롭던 양국 관계가 점차 긴장으로 바뀌어요. 미천왕 때 한사군 정복으로 접경하게 되면서 대방 지역을 둘러싼 경쟁이 격화됐습니다. 고구려가 전형과의 전쟁으로 약화된 틈에 백제가 대방 지역 영향력을 늘렸다는 기록도 있어요. 369년 마한을 정벌하러 간 틈을 이용해 고구려군이 남하에 내려왔어요. 고국원왕은 보병과 기병 2만 명을 거느리고 치앙성왕에도 배천에 진을 쳤습니다. 고구려군이 백제 영역의 민가들을 약탈하며 진군하자 백제도 즉각 대응했어요. 근초 고왕은 아들 근구수태자를 보내 군사를 이끌고 지름길로 치앙성에 이르게 했습니다. 이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백제 측 내통자가 고구려군 기밀을 몰래 알려준 거예요. 백제 장수 사기가 고구려군의 동태를 백제군에 누설한 것이죠. 기습을 받은 고구려군은 크게 무너지고 백제는 치앙성 전투에서 압승합니다. 백제군은 고구려군을 쉽게 격파하고 국경을 수곡선까지 북쪽으로 넓혔어요. 이 전투에서 고구려군 5천여 명을 죽이거나 사로잡았다고 전해집니다. 포로들은 백제의 장수들과 군사들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기록되어 있지요. 치앙성 패전으로 체면을 구긴 고국원왕은 복수를 다짐하게 됩니다. 패배한 지 2년 후인 371년 고국원왕은 다시 군사를 일으켜 백제를 침공해요. 고구려 왕의 직접 남정으로 백제와 고구려의 결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이 시기 백제 근초 고왕의 위세는 대단해서 중국과 일본도 주목했습니다. 동진 왕조는 근초 고왕을 진동장군 영랑랑태수로 책봉하여 우호를 맺었어요. 일본에도 칠지도와 함께 백제의 문화가 전해져 일본 서기에 근초 고왕의 이름이 남아있습니다. 고국원왕은 371년 가을 백제를 다시 치면서 서륙을 노렸습니다. 그해 10월 고구려군이 드디어 국경을 넘어 백제 쪽으로 남하에 내려와요. 하지만 근초 고왕은 이미 적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반격을 준비했습니다. 삼국사기에는 근초 고왕이 고구려군을 함정에 끌어들였다고 기록돼요. 백제군은 폐하 근처에 매복하여 고구려군을 기다렸습니다. 폐하는 당시 백제와 고구려의 경계 하천으로 여겨졌던 강입니다.
이강에 이르자 백제군이 급습을 감행했고 고구려군을 대파했어요. 매복작전의 성공으로 고구려군은 크게 패배하고 북쪽으로 도망쳤습니다. 고구건왕의 371년 보복원정은 이렇게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지요. 반대로 백제 근초고왕에게는 결정적인 승리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폐하 전투 승리로 북진의 길이 열리자 근초고왕은 곧바로 반격에 나서요. 고구려 왕이 패퇴한 틈을 타 백제군은 적진 깊숙이 밀고 들어갈 계획을 세웠을까요? 그렇습니다. 근초고왕은 승리를 공고히 하기 위해 고구려 영토로 진격합니다. 그가 노린 목표는 다름 아닌 고구려의 중심 거점 평양성이었어요. 한 번의 승리로 만족하지 않고 근초고왕은 전력을 다해 북벌을 감행합니다. 백제군은 사기가 충천한 상태로 고구려의 심장부를 향해 진군했습니다. 이때 백제군의 규모는 상당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정예 3만 대군이 동원됐어요. 말 그대로 백제 왕과 태자가 친히 이끄는 총력 원정이었지요. 고구려 입장에서는 일생일대의 위기가 닥쳐오고 있었습니다. 근초고왕의 군대가 압록강 이남 고구려 영토를 휩쓸며 북상했을 거예요. 드디어 백제군은 고구려의 평양성에 이르러 성을 포위했습니다. 4세기 당시의 평양성은 현재의 평양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북한 연구자들은 황해도 재령의 장수산성 인근을 당시 평양성으로 추정하기도 해요. 일부 설에는 근초고왕이 공격한 평양성이 지금의 평양시내 토성터였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이 평양성이 당시 고구려 남부지역의 핵심 방어 거점이었다는 점이에요. 그 평양성에 백제군이 몰려와 성을 공격하기 시작한 것이지요. 고구려 왕 고구건왕은 몸소 평양성 방어를 지휘하러 그곳에 있었어요. 고구건왕은 이미 369년 참패의 기억이 있어 이번만큼은 결사적으로 싸웠습니다. 백제군이 성을 에워싸고 맹렬히 공격하자 고구려군도 필사적으로 맞섰어요. 성벽 위에서는 화살과 돌이 쏟아지고 성문 앞에서는 치열한 백병전이 벌어졌습니다. 근초고왕과 태자, 근구수도 현장에서 공격을 독려하며 승리를 눈앞에 둔 듯 보였어요. 고구려군은 왕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 평양성을 사수하려 안간힘을 씁니다. 양측의 군사수만 합치면 수만 명이 성 안팎에서 격돌한 상황이었어요. 백제군이 성벽 일부에 올라 고구려 군사와 접전하는 장면도 상상됩니다. 성 안에서는 고구려 백성들도 공포에 떨며 전투 결과를 지켜봤겠지요. 만약 이대로 평양성이 함락된다면 고구려는 남부 영토를 통째로 잃을 판이었습니다. 고구려의 운명이 풍전등화처럼 보이는 순간이었어요. 근초고왕의 군대는 파죽지세로 성벽에 압박을 가했습니다. 백제군의 기세에 평양성 함락은 시간 문제처럼 느껴졌지요. 그런데 바로 이때 전투의 양상을 뒤집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성벽 위에서 분전하던 고구려 왕 고구건왕이 갑자기 쓰러진 거예요. 누군가 쏜 화살이 왕을 명중시켰고 왕은 그 자리에서 중상을 입었습니다. 삼국사기는 고구건왕이 날아온 화살에 맞아 죽었다고 전합니다. 고구려의 최고 지휘관이 전장에서 쓰러지자 모두가 경악했어요. 왕의 곁에 있던 군사들은 아연실색하여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순간 평양성 성벽 위는 적과 아군할 것 없이 충격에 휩싸였어요. 한 나라의 왕이 활에 맞아 쓰러지는 장면은 그 시대에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지요. 고구려 군사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지고 동요가 일기 시작합니다. 성 안의 지휘체계가 흔들리면서 방어선에도 균열이 갔을 거예요. 백제군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공격을 더욱 거세게 몰아쳤습니다. 왕을 잃은 고구려군은 일순간 수세에 몰리며 성이 함락될 위기에 처합니다. 백제군은 성벽 일부를 장악하고 승리를 눈앞에 둔 듯했어요. 근초고왕은 고구건왕이 전사한 것을 확인하고 공격을 이어갔습니다. 이대로라면 수천 명의 고구려 군사와 백성들이 몰살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성내 곳곳에서 혼란에 휩싸인 고구려군의 저항이 약해졌을지도 모릅니다. 백제 측 기록에는 평양성이 함락 직전까지 갔다고 표현돼 있어요. 그만큼 백제군의 공세가 성공적이었고 고구려는 벼랑 끝에 몰렸던 거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이 지점에서 근초고왕은 새로운 결정을 내립니다. 이미 승리가 눈앞인데도 불구하고 백제군에게 후퇴 명령을 내린 거예요. 피투성이가 된 평양성 앞에서 백제군은 돌연 공격을 중단하고 물러납니다. 백제군은 왜 승리를 눈앞에 두고 평양성에서 물러난 걸까요? 역사 기록은 단순히 백제군이 고구려군의 완강한 저항에 부딪혀 퇴각했다고 서술합니다. 고구건왕이 전사하자 오히려 고구려 군사들은 결사적으로 성을 지켰다고 해요. 왕을 잃은 분노와 절망이 뒤섞인 고구려군의 마지막 저항이 거셌던 것이지요. 근초고왕은 승리를 눈앞에 두고도 더 이상 무리하지 않기로 판단합니다. 수개월간의 원정으로 백제군도 피로가 누적되고 보급선이 길어졌을 거예요. 혹한의 겨울로 접어드는 시기라 성을 끝까지 공략하기엔 위험 부담이 컸습니다. 왕을 잃은 고구려군이 오히려 필사적 항전을 펼치면서 백제군도 피해가 누적됐을 가능성이 있어요. 게다가 평양성 내부 사정도 불확실해 성 안의 잔여 병력이 얼마인지 알 수 없었지요. 만약 이대로 성을 억지로 함락하다가 백제왕이나 태자가 다칠 위험도 있었을 겁니다. 근초고왕은 최악의 상황, 예를 들어 고구려 증원군이 도착하는 경우도 경계했을 거예요. 승리를 과도하게 줬다가 오히려 주력군을 잃는 우를 범하지 않겠다는 계산이었죠.
이미 목적은 달성했다고 본 판단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 고구려 국왕을 제거함으로써 백제는 사실상의 승리를 거뒀다고 여긴 거죠. 실제로 백제는 평양성 전투 이후 대동강 이남 옛 대방군 지역을 장악했습니다. 고구려 왕을 잃게 하고 고구려 남부 영토 상당 부분을 위협한 것만으로도 충분한 성과였지요. 이런 여러 요인을 고려해 근초고왕은 평양성 함락 직전 철군을 명령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백제군이 이때 평양성을 끝내 함락했다면 역사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물론 역사에 가정은 없지만 만약 평양성이 함락됐다면 고구려의 운명이 더 크게 흔들렸을 겁니다. 고구려는 왕을 잃고 수도 격인 거점까지 이르면 재기불능의 치명상을 입었겠지요. 백제는 371년에 고구려의 남쪽 영토를 완전히 차지하며 한반도 패권을 굳혔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현실의 역사는 백제군의 철수로 방향을 틉니다. 백제는 고구려의 왕을 쓰러뜨렸지만 고구려의 나라 자체를 무너뜨리지는 못했어요. 이 미묘한 차이가 이후 엄청난 후폭풍의 방향을 결정짓습니다. 고구려는 비록 왕을 잃었지만 국가를 보존했고 오히려 이를 계기로 대대적인 변혁에 착수합니다. 371년 겨울 고구려 조정은 곧바로 새로운 왕을 옹립해 위기 수습에 나서요. 고국원왕의 뒤를 이어 즉위한 이는 그의 아들 소수림 왕제위 371년부터 384년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원정 실패와 죽음으로 큰 충격을 받은 소수림 왕은 강한 위기의식을 가졌겠지요. 그는 나라를 재건하고 다시는 이런 패배를 당하지 않기 위한 일련의 개혁을 단행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고구려는 왕을 잃은 패배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았던 겁니다. 소수림 왕은 즉위하자마자 내부체제 정비에 착수했어요. 먼저 372년 소수림 왕 2년 중국 전진으로부터 승려 순도를 받아들여 불교를 공인합니다. 처음으로 국가 차원에서 외래 종교를 도입해 민심 통합과 왕권 신성화를 도모한 것이지요. 같은 해 소수림 왕은 유교식 교육기관인 태학을 설립했습니다. 유교 윤리를 보급하고 관료 인재를 양성하여 국가 운영을 강화하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373년에는 율령, 즉 성문법전을 반포했어요. 전통적 관습에 의존하던 통치에서 벗어나 법과 규율에 따른 중앙집권 통치를 확립하려 한 겁니다. 불교, 유교, 법률이라는 새로운 틀을 통해 고구려는 내적으로 결속을 다졌습니다. 잇따른 패배로 흔들린 사회를 추스르고 국력을 재정비하는 데 소수림 왕의 개혁이 큰 역할을 했어요. 고구려 사서들은 소수림 왕의 치세를 가리켜 위기를 극복하고 도약의 토대를 마련한 시기로 평가합니다. 왕을 잃은 충격을 딛고 고구려는 빠르게 체제를 정비하며 반격의 힘을 길렀습니다. 한편 백제는 근초고왕의 승리 이후 당장은 영광을 누렸지만 그 속에 위험이 잠재했어요. 왕을 잃은 고구려가 예상보다 빨리 안정을 되찾고 강력히 재무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했을 수 있습니다. 근초고왕 본인은 평양성 전투 2년 뒤인 375년에 병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의 아들 근구수왕이 왕위를 이었지만 백제의 북방 우위는 오래가지 못했어요. 소수림왕 사후 고구려에서는 곧 걸출한 영웅 군주가 등장합니다. 바로 광개토대왕 제위 391년부터 413년이 그 주인공이에요. 고국원왕의 손자인 광개토왕은 할아버지 때 당한 패배를 서력하고자 하는 의지가 컸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는 즉위 초부터 백제를 정벌할 계획을 세우고 군사를 정비했습니다. 광개토왕은 391년 즉위하자마자 연호를 영락이라 하고 대대적 정복전쟁에 나섭니다. 그는 즉위 2년째인 392년 이미 4만 대군을 이끌고 백제를 공격했어요. 삼국사기와 광개토왕 비문에는 광개토왕이 백제를 공격해 10여 성을 빼앗았다는 기록이 나타납니다. 백제 진사왕은 광개토대왕의 맹공에 겁을 먹고 제대로 맞서지 못했고 한강 이북 다수 거점이 함락됐어요. 이어 393년, 394년에도 백제의 반격을 고구려가 연달아 격퇴하며 전세가 역전되었습니다. 결정적으로 395년 고구려군이 패수 전투에서 백제군 8천여 명을 살상하며 승기를 잡습니다. 그리고 396년 광개토대왕은 직접 5만 대군을 몰고 백제 수도 한성을 향해 진격해요. 백제는 수도 부근 북부 영토에서 58개 성과 700여 개 촌락을 잃고 몰락 직전까지 갑니다. 결국 한성의 아신왕은 광개토왕에게 항복을 선언하고 영구히 신하가 될 것을 맹세했어요. 광개토왕은 백제왕의 동생과 대신 시빈을 볼모로 잡고 철군하며 관대한 승리를 과시했습니다. 불과 25년 전 백제군이 왕을 전사시켰던 그 평양성 전투의 균형추가 완전히 뒤바뀐 셈인가요? 백제의 371년 평양성 승리는 고구려 왕을 쓰러뜨린 극적인 업적으로 기록됐습니다. 근초고왕은 이 전투를 통해 백제 역사상 최대의 영토와 위세를 과시하게 되었지요. 하지만 이 영광은 오래가지 못했고 역사의 추는 서서히 다른 쪽으로 움직였어요. 왕을 잃은 고구려는 재빨리 체제를 수습해 전열을 가다듬었고 오히려 국력을 비약적으로 신장시켰습니다. 반면 백제는 승리에 안주하는 사이 고구려의 분노 어린 대응을 충분히 대비하지 못했어요. 결국 몇십 년 후 백제는 고구려 광개토왕의 남진 앞에 속수무책으로 무릎을 꿇고 맙니다. 초반엔 패자의 처지가 된 고구려가 오히려 혁신을 통해 판세를 뒤엎은 셈이에요. 이러한 역전의 역사는 우리에게 전쟁의 결과가 항상 최종 결말이 아니란 점을 보여줘요.
371년 왕이 전사한 날은 백제가 이긴 날이지만 동시에 고구려 부흥의 도화선이 된 날이었습니다. 즉 한쪽의 승리가 다른 쪽의 각성과 성장으로 이어지는 역설이 펼쳐진 것이죠. 더 나아가 역사는 100년 뒤 놀라운 반전을 한 번 더 연출합니다. 475년 고구려 장수왕이 백제 수도를 함락하며 백제계로왕을 전사시키는 사건이 벌어져요. 바로 평양성 전투의 재판이라 할 수 있는 왕이 전사한 비극이 백제에게도 찾아온 겁니다. 고구려는 조부의 한을 풀고 백제는 근초고왕 때와 같은 참담한 패배를 맛보았지요. 이러한 왕의 전사 사건들은 삼국 간 힘의 역학이 어떻게 뒤바뀔 수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눈앞의 승리가 영원하지 않으며 패배의 아픔이 오히려 재기의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교훈이에요. 근초고왕의 공세로 시작된 한 왕의 죽음은 결국 더 큰 역사의 소용돌이를 불러왔습니다. 고구려와 백제는 이 사건을 기점으로 서로 교차하는 흥망의 길을 걷게 되었어요. 평양성 전투 이후 백제는 수세에 몰리고 고구려는 전성기를 향해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승자의 방심과 패자의 분투가 뒤엉켜 역사의 흐름을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바꾸어 놓았어요. 이제 평양성 전투가 주는 의미를 오늘의 시각에서 생각해봅니다. 첫째, 위기와 개혁의 상관관계를 배울 수 있어요. 고구려는 국왕을 잃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빠르게 결단하고 국가를 재정비했지요. 소수림왕의 과감한 불교 수용과 제도 개혁은 나라를 구한 현명한 대응으로 평가됩니다. 큰 실패를 발판 삼아 더 강해진 고구려의 모습은 현대사회에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조직이나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살아남는지를 알려주니까요. 둘째, 승리의 함정에 대한 경계심을 일깨웁니다. 백제는 일시적 승리에 자만할 틈에 고구려의 반격 준비를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전쟁사에서는 종종 초기 승자가 최종 승자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초고왕의 북진 성공이 도리어 백제의 방심을 낳고 궁극적으로 패배로 이어진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 점은 오늘날 비즈니스나 국제관계에서도 유사한 교훈을 줍니다. 한 번의 성공에 안주하면 경쟁자에게 추월당할 수 있다는 사실이지요. 셋째, 지도자의 역할과 결단의 중요성을 생각하게 합니다. 근초고왕의 용맹한 공세와 소수림왕의 현명한 개혁 모두 지도자의 선택이 역사를 바꾼 사례입니다. 당시 기록을 보면 두 왕의 결단이 각 왕국의 운명을 좌우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지도자의 판단과 리더십이 국가와 조직의 흥망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끝으로 평양성 전투는 한반도 역사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교훈을 남긴 사건입니다. 삼국시대의 치열한 경쟁과 균형, 그리고 변화무쌍한 권력 판도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현재를 사는 우리도 이 역사를 보며 합니다. 왕이 전사한 날의 역사는 오늘날 우리에게 위기 극복과 겸손한 리더십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